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빛을 나누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과 신앙, 이성과 믿음이라는 거대한 두 세계가 충돌하고 또 화해하는 경이로운 지적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언제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이제 우주와 생명의 모든 비밀은 차가운 물질과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다윈주의가 세상에 던진 가장 큰 충격은 단순히 생명이 변화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그 모든 변화가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 어떤 인도를 받지 않은 채 일어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생물학 교과서는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방향도 목적도 없는 무작위적인 변이를 눈멀고 무심한 자연 선택의 과정과 결합시킴으로써 다윈은 생명에 대한 신학적이고 영적인 설명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거대합니다. 창조주의 계획이나 섭리는 이제 낡은 미신이 되었고 생명의 탄생과 진화는 그저 우연과 필연이 빚어낸 기계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곧 과학적 유물론, 더 나아가 과학적 무신론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진화의 배후에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어떤 위대한 목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대변한 인물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는 다윈의 이론 덕분에 이제 지성적으로 충만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정교해 보이는 생명체의 설계는 진짜 설계가 아니라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환상에 불과하며 그 환상은 눈먼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은 마치 지적인 설계자처럼 행동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지성도 의도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그 근본의 어떠한 설계도, 목적도, 선도, 악도 없이 오직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냉담함만이 존재할 때 우리가 마땅히 예상해야 할 바로 그 속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다. 물질과 에너지는 영원하며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조직되어 그 어떤 창조주의 손길 없이도 이토록 복잡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윈주의와 과학적 유물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약 우주 그 자체가 과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20세기 과학은 유물론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오히려 그들의 세계관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발견들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마치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냉담함이 창조한 우주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들이 어떻게 과학자들로 하여금 우주의 기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발견은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20년대 한때 변호사였으나 별을 사랑하여 천문학자가 된 에드윈 허블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캘리포니아의 윌슨 산 천문대에 설치된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희미한 성운들이 사실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거대한 은하들이라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외부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마치 우주 전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풍선에 점을 여러 개 찍고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풍선이 커질수록 모든 점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어떤 한 점에서 보면 다른 모든 점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허블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우주가 거대한 풍선처럼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발견에는 엄청난 신학적, 철학적 함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팽창하는 풍선에 바람을 빼는 것처럼 우주는 점점 더 작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의 작은 점에 모이는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 팽창의 시작점이자 다름 아닌 우주 그 자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히 존재해왔다는 과학적 유물론의 대전제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견이었습니다.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면 무엇이 우주를 시작하게 했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당대의 많은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과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거대한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볼링공을 트램펄린 위에 놓으면 트램펄린이 움푹 패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 중력 때문에 우주의 모든 물질이 결국 한 점으로 붕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우주는 그렇지 않았기에 그는 중력에 맞서는 미지의 반발력, 즉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방정식에 억지로 도입했습니다. 그는 이 미지의 힘이 중력과 정확히 균형을 이루어 우주가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 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인슈타인 자신도 훗날 고백했지만 그는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의 창세기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확고한 과학적 유물론자였던 그에게 태초라는 개념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의 사제이자 물리학자였던 조르주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틀렸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설령 우주상수가 존재하더라도 그 균형은 지극히 불안정해서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주는 붕괴하거나 영원히 팽창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27년 하나케로 가는 택시 안에서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에게 자신의 계산 결과를 설명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당신의 수학은 훌륭하지만 물리적 직관은 끔찍하군요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저명한 천문학자아서 에딩턴 경 역시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생각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적으로 현재의 질서에 시작이 있다는 개념은 내게 혐오감을 준다. 나는 어떻게든 그 이론의 허점을 찾아내고 싶다. 나는 현재의 세상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신념 때문에 그 개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증거는 증거였습니다.
에딩턴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허블의 관측 결과를 아인슈타인에게 전하며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침내 1931년 아인슈타인은 직접 윌슨 산 천문대를 방문하여 허블과 함께 망원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주가 정적이지 않음을 인정하며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틀렸었소. 훗날 그는 우주의 시작을 감추기 위해 도입했던 우주상수를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철학적 편견이 과학적 증거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한 논쟁은 1960년대에 다시 불붙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젊은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스티븐 호킹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물질의 밀도가 낮아지고 따라서 시공간의 곡률도 점차 완만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로 갈수록 물질의 밀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시공간의 곡률은 점점 더 급격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과거로 가다 보면 마침내 밀도가 무한대가 되고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히 휘어지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무한히 휘어진 시공간이란 공간의 부피가 0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피가 0인 공간에, 즉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이 내린 지극히 반유물론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아주 작은 원시 원자가 영원히 존재하다가 폭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증명한 시공간 특이점은 물질, 에너지, 공간, 그리고 시간 그 자체가 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신학자들이 말했던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 크레아티오 엑스니힐로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과학이 증명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과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985년 허블의 제자였던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앨런 샌디지가 한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유대인 불가지론자였던 그는 당연히 무신론자 과학자들 편에 앉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신론자 과학자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발표에서 바로 자신이 허블과 함께 증명했던 우주 팽창의 증거들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켰는지 고백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증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시작점인 특이점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학의 영역 안에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에 있던 인물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탐구한 결과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우주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냉담함의 산물이라면 우리가 예상해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론의 발견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히 스스로 존재했다는 유물론의 가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이것은 우주를 시작하게 한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외적인 원인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는 창조의 원인이 될 물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의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현대 과학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태초의 순간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평화로 채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삶 속에서도 창조주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